네, 코린이 아빠의 투자일기.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 있을 만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얼마까지 오를 것인가? 네, 1만 달러 갈 건지 10만 달러 갈 건지 제일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네,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린이 아빠의 투자일기는 인문학적인 추론 영역인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절대 투자의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시고 스스로 추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더리움 가격은 어디까지 올라갈까? 많은 기대를 하실 텐데 저도 모릅니다. 네, 딱 이거 제목에 낚였나 하고 바로 나가실 분 계시겠죠? 네, 이런 분들은 바로 나가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네, 저도 몰라요. 코린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 추론할 수 있도록 이더리움 가격 상승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더리움의 가격이 왜 오르고 있는지 또 어디까지 과연 끌어올릴 동력이 있는지 그런 에너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자, 금리 인하가 원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금리 인하를 시사를 하니까 밤사이에 막 주말에 이더리움이 막 갑자기 급등을 했죠. 그랬다 지금 조금 또 조정을 받았는데 거의 5,000달러를 찍을 뻔했습니다. 4,960달러인가? 근데 거기까지 갔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또 조정을 받고 있죠. 네, 금리 인하가 원인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올해 한 번에서 두 번 금리 인하를 할 예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말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는 또 급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내가 볼 때는 금리 인하가 원인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금리 인하로 상승을 한 다음에는 바로 익절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파셔야죠. 네, 그래서 뭐 9월 달에 선반영 된 다음에 파시든지 아니면 연말에 선반영 된 다음에 파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네, 요런 원인을 이제 신뢰를 하시는 분은 근데 이제 두 번째로 한번 이제 의문을 가져볼 게 뭐냐면 금리 인하가 만약에 원인이라면 왜 비트코인이 횡보하지? 네, 금리 인하가 되면 당연히 네, 비트코인도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한 달 동안에 보면 이더리움은 지금 이렇게 상승했죠, 지금. 근데 얘는 뭡니까, 지금? 네, 지금 횡보예요, 횡보. 또 떨어졌죠. 네,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내려가고 있나 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전에 이렇게 쭉 내려왔을 때도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이더리움이. 네, 그쵸? 네,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도미넌스가 다시 내려올라나 보다. 이거 알트 부장 시장인가? 그러면서 얘가 쭉 올라가면서 이번에 알트 부장이 뭔가 시작될 것 같아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분들은 도미넌스 하락을 할 때 사 놓으셨다가 도미넌스가 다시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비트코인이 달리게 되면 바로 매각을 하셔야겠죠. 근데 만약에 알트 부작이 원인이라면 다른 알트코인들은 어떨까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XRP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횡보죠. 횡보. 비슷하죠? 네, 비트코인이랑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도지코인 볼까요? 네, 도지코인도 횡보죠. 네, 한 달 동안. 왜 그럴까요? 그러면 이거 뭐 알트코인 아직 안 왔나? 이제 대장주가 출발했으니까 그 다음에 XRP나 도지코인 올래나? 뭐 여기 또 투자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네, 그런 분들은 또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네. 세 번째 글로벌 M2 얘기도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 요즘에 글로벌 M2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뭐 의미는 있죠. 그래서 글로벌 M2라는 게 뭐냐? M1이 이제 현금 자산이고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고 M2에는 M1에다가 이제 뭐 이런 어떤 금융 펀드, 단기 펀드 같은 거를 이제 합쳐가지고 전 세계적인 어떤 그 자산의 그 유동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이렇게 차트가 되는데 이거 이제 파란색이 이제 M2예요. M2 글로벌 M2. 그렇게 해가지고 네 비트코인 가격의 흐름을 보니까 글로벌 M2가 한 10주 정도 앞서간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한 10주 정도 후행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론을 하게 되면 그렇다면 이더리움은 왜 더 빨리 상승했냐? 네, 이게 또 설명이 안 됩니다. 네, 비트코인은 아직 안 오르고 있죠. 예, 검은색이 비트코인이거든요. 비트코인은 아직 안 오르고 있는데 이더리움은 먼저 빨리 상승했거든요. 예, 글로벌 M2로도 뭔가 좀 설명이 빈약합니다. 그래서 다 이제 저는 핵심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요 네 번째 스테이블 코인과 디지털 달러 시대의 가속화를 이제 지금 상승의 원인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네, 미국에서 지니어스 법안을 한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마켓캡을 보면 마켓캡이 계속 네, 여기 25년 5월이고 네, 보시면은 쭉 상승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B 정도를 지금 찍었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그래프가
요렇게 상승을 하겠구나. 그래서 코인베이스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 증가에 대한 모델 기반 예측이라는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지금 타이밍에서 2028년도, 2030년도까지 지금 쭉 올라가서, 쭉 올라가서 1.2T, 1.4T, 2030년도에 1.4T에서 1.6T를 찍는 거를 지금 예측 모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한 0.25T 정도 되니까, 요 정도 되니까, 대략 몇 배입니까? 한 6배? 네네네. 요 정도. 5배, 6배는 충분히 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5배를 따지면 대략 지금 한 뭐 4,000달러 기준으로 잡았을 때 약 2만 달러. 2만 달러.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톱니가 얘기했던 그 뭐 16,000달러에서 뭐 2만 달러. 요런 얘기가 좀 이제 뭔가 숫자가 좀 비슷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요게 저는 원인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또 원인이 있습니다. 지니어스 법안 통과 후에 지금 미국 자산운용사들이 ETF를 통해서 이더리움을 지금 다 매집을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이게 강력한 동인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들락날락합니다. 블랙록이나 뭐 피델리티나 뭐 그레이스케일이나 얘네들 비트와이즈나 하긴 하는데 계속 그 들어오고 있거든요. 들어와요. 그래서 야 이거 좋다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네는 가격이 좀 오르면 바로바로 익절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얘네는 밀물 썰물이 있는 애들이에요. 장기 투자가 아니거든요. 들어와가지고 사고 익절하고 나오고 사고 익절하고 나오고. 그래서 이 순간적인 유동성이기 때문에 저는 얘네들이 뭐 엄청나게 강력한 원인이다. 물론 최근의 상승은 분명히 얘네가 플러스가 더 많았기 때문에 상승의 원동력이 됐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얘네들의 원동력이 과연 지속 가능하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좀 그렇게 보진 않아요. 얘네는 돈 안 된다면 바로 빠질 애들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되게 또 중요하죠. 이더리움 매집 회사들의 매집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장기 투자입니다. 얘네들은 사가지고 뭐 이더리움 가격이 좀 빠지면 바로 팔고 이런 게 아니죠. 자, 우리가 지금 담고 있는, 많은 분들이 담고 있는 이더리움 BMNR이 150만 개 정도 지금 했고, 그 다음에 샤프링크가 지금 70만 개, 그 다음에 이더질라가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가 또 조사를 해보니까, 이더 머신이라는 회사가 상장하지 않은 회사입니다. 얘네가 무려 33만 5천 개 정도의 이더리움을 지금 매집하고 있어요. 얘네가 비상장인데 올해 한 3, 4분기 정도의 상장 예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얘네도 그 투자사들이 지금 투자를 해가지고 모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이더에 지금 잡히지 않는 비상장에서도 지금 이더리움을 모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스테이킹을 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비트지타이라는 회사도 원래는 비트코인 채굴업체입니다. 비트마인하고 비슷하게 비트코인 채굴업체인데 얘네도 이제 마이닝에서 스테이킹으로 전환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벌써 12만 개를 모았다고 합니다. 이더질라보다 많이 모았죠.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도 이제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기업들이, 우리가 모르는 기업들도 지금 은근히 다 지금 매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들은 다 스테이킹하고 이제 나중에 디파이까지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진짜 장기 성장의 어떤 동력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굉장히 중요한데, 인구 감소와 장기 인플레이션 시대의 도래라는 거예요. 인구 대역전 책이라는 게 있는데 이 책 다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더스탠딩 가면 남궁민 이 스토리텔러 이분이 북 칼럼니스트가 요거 영상을 잘 올려놨거든요. 제가 나중에 고정 댓글로 링크 올려놓을게요. 이거 꼭 보세요. 인구를 보면 물가가 보인다고 그래갖고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과거에 우리가 저금리, 이 그 저물가 이 시대는 세계화에 대한 그런 혜택이기도 했는데 어떻든 노동 인구가 지금까지는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특히 중국.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늘었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도 이제는 고령화 사회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선진국하고 뭔가 전 세계의 어떤 그 노동 생산성을 제공했던 그 국가들이 점점 초고령화로 인해서 노동 인력이 점점점 줄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시대가 되냐? 생산 인구의 감소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생산이 소비보다 많은 시대에서 소비가 생산보다 많은 시대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이 보세요. 그래프에서 이 퍼스트 웨이브가 뭐냐면 선진국하고 중국을 포함한 그런 국가들의 노동력입니다. 15세부터 64세까지예요. 이 맥킨지 자료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가 정점이었어요. 2010년도가 정점이어서 이제 계속 하락합니다. 계속 하락해요. 그래서 두 번째 웨이브가 뭐냐면 이게 이제 인도를 포함한 거예요. 인도하고 중동 지역. 인도하고 중동 지역이 아직 출산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포함하게 되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이제 아프리카가 엄청나게 출산율은 높습니다. 그럼 거기까지 하면은 이제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 과연 인도하고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의 노동력들이 과연 지금의 중국처럼, 지금까지 한국처럼, 일본처럼, 베트남처럼 전 세계의 제조업을 통해서 이
값싼 그 제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의 문제예요. 여기에 많은 분들이 회의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생산성이 계속 노동력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동력 저하에 따른 이 소비의 시대. 이제 어르신들은 전부 다 이제 소비만 할 거 아닙니까? 생산을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플레이션은 피할 수 없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저물가로 살았던 건 정말 혜택이었다는 거예요. 특정한 시대 혜택이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올려가지고 욕을 또 많이 먹었죠. 이거 가지고 막 의견이 되게 많았는데 이거 또 뭐 정치적이냐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제가 이 모병제 이슈를 꺼낸 것도 사실은 이제 여러분의 관심을 갖게 하려고 연예인을 이슈로 삼았을 뿐인 거지.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도 35세 미만 노동 인력이 앞으로 15년 내에 30%가 증발합니다. 3분의 1이 증발해요. 엄청난 겁니다. 예, 지금 벌써 벌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사회복지 서비스, 뭐 공사, 음식점 요즘에는 다들 사람 구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네. 이미 뭐 지방의 제조업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사람 구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노동력 부족이 엄청나게 심각해지고 있다. 앞으로 갈수록. 네, 진짜 이거 심각합니다. 네. 일본을 보면 아는데 일본도 그래요. 일본은 그래서 지금 뭐 대학교 3학년만 돼도 이미 기업에서 채용을 다 한다고 그래요. 예, 4학년은 뭐 당연한 거고, 예, 어디 갈까 정말 여러 군데 진짜 골라서 간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한창 일해야 될 그 연령대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계속 이렇게 군대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낸다? 저는 이것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노인 인구 부양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예요. 이제 미국의 이거 부채 시계잖아요. 부채 시계. 예, 이게 실시간으로 돌아가거든요.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래서 지금 총 37조 달러의 부채를 갖고 있고 1분당 약 6억 3,40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1분당 이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금리만 바라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세계 유동성의 증가, M2의 증가는 금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각 국가의 중앙은행이 국채 발행을 통해서 화폐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국가 부채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을 보면 알아요. 일본도 초고령화 사회에 가장 먼저 진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는데 그동안에 정말 일본은 너무너무 운이 좋게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저금리, 저물가의 시대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본의 지금 국가 부채가 200% 넘잖아요. 엄청나게 높거든요. 그거를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그동안에 정말 그 저금리 시대를 너무너무 잘 이겨낸 거죠. 근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이거에 대한 그 복지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 계속 이제 국채 발행해가지고 이번에도 이제 소비 쿠폰 줬잖아요. 그냥 그런 식으로 계속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화폐가 인플레이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화폐 인플레이션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환율이 상승하겠죠. 그래서 지금 1,400대까지 다시 온 거예요.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굉장히 중요한 동력 중에 하나입니다. 내년부터 시작될 미국 연금 자산의 리밸런싱이 되게 중요하죠. 저는 이거 계속 강조하잖아요.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했어요. 그러면 야, 행정명령 했는데 왜 아직 안 움직여?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비트코인 행정명령 했거든요. 그 이후에 법안을 준비한 거예요. 그동안 법안을 준비해서 지니어스 법안하고 뭐 클래러티 법안 이렇게 해서 그 크립토 3법이 됐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노동부 장관한테 준비하라고 했거든요. 이거 180일 내에 준비합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 법제화돼서 통과되는 게 내년 상반기예요. 네, 내년 상반기 때 미국에 얼마의 연금 자산이 들어온다? 총 30조 달러입니다. 네, 우리나라 돈은 거의 한 4경 정도 되는 돈이 이제 이 바닥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반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 이더리움 스테이킹 해봐야 이자가 3% 정도밖에 안 된다. 근데 안전자산이 미국 장기국채의 이자가 4에서 5%면 당연히 미국 국채를 더 선호하지 않을까? 이런 반론을 제시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10년 동안 장기국채에 넣어놨는데 4%, 5% 이자를 줘요? 땡큐죠. 근데 10년 후에 미국 달러의 가치가 인플레이션을 위해서 만약에 반토막 난다. 그러면 이 이자 받은 들 뭐합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이더리움은 어때요? 디플레이션 화폐예요.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더리움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가치가 상승해요. 근데 10년 후에 이더리움이 만약에 3배가 갔다, 5배가 갔다. 그러면 다른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은 약간 하이브리드 자산입니다. 예, 가치도 올라가고 이자도 주는 하이브리드. 마치 부동산처럼.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동산의 가치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임대 수익도 받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더리움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 미국 연금 자산이 들어오기 전에 많은 매집 회사, 이더리움 매집 회사들이 이게 들어오기 전에 지금 매집을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올 연말까지는 이 이더리움 매집 회사들이 다 어느 정도의 매집을 끝낼 것이다. 비트마인도 이때까지는 아무리 늦어도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에 대해서 저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박종훈 기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채널입니다. 박종훈의 지식한방도 제가 구독을 열심히 하고 있는 채널 중에 하나인데 얼마 전에 한국 제조업의 몰락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요것도 제가 링크를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꼭 보세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수출로 먹고 살았던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자동차, 뭐 2차 전지 이런 분야에서 전부 다 지금 중국한테 추월당했습니다. 이미. 중국이 쫓아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중국이 쫓아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못 쫓아가는 수준까지 이미 됐어요. 시장 점유율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이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쫓아갈 수 있을까를 걱정할 수준입니다. 더군다나 심지어 뭐 삼성하고 지금 뭐 테슬라가 손을 잡았다, 애플하고 손을 잡았다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물량이 아니에요. 네. 삼성에서 미국에 짓고 있는 그 공장의 제품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테슬라가 사가든 애플이 사가든 우리나라 수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도대체 뭘로 먹고 삽니까? 심각하죠. 네, 전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앞으로 달러가 우리나라 들어올 이 길이 정말 좁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좁아져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네,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또 우리 제로투원, 저는 정말 제로투원을 정말 꼼꼼하게 봤거든요. 그래서 불명확하게 낙관적인 미래라면 금융가와 변호사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변호사들 엄청 많아지고 있죠, 지금. 금융이야말로 불명확한 사고의 전형이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부를 창출할 수 있는지 전혀 모를 때 유일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금융이기 때문이다. 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네, 저도 열심히 지금 뭐 노동을 하고 또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거기서 돈을 벌고 있죠. 그래도 네, 저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에 비하면 투자 수익이 훨씬 좋습니다. 네, 정말 유일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앞으로 우리가 유일하게 달러를 벌 수 있는, 유일하게 글로벌 화폐, 글로벌 그 화폐를 벌 수 있는 방법이 저는 바로 이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자 이제 제가 1이더리움 갖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절박하게 이더리움 갖기 운동을 제안하는지 좀 더 공감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더리움 관련된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솔라나는 어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